먼저 출석 체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네, 이제 손 내려도 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오늘은 지진, 지진의 일, 화산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알아보기 위해 외부에서 다양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아쉽게 코로나19의 상황 악화로 만나 뵙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아주 유명한 분들과 함께하니 잘 들어야겠죠? 질문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면 먼저 장안 땅올림연구소 지진본부 장현우 소장님께서 지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네요.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 말 들리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지진에 대한 설명을 할 장현우입니다. 여러분은 지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진이란 지구 내부에 급격한 지각 변동이 생겨 그 충격으로 발생한 지진파로 인해 땅이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지진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진원이 있는데, 진원은 지구 내부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앙은 진원에서 수직으로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지진의 원인은 판 구조론이 있습니다. 이제 지구는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판은 이제 세 개의 경계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발산형 경계와 수렴형 경계와 보존형 경계가 있습니다. 이제 발산형 경계에서는 이제 깊이가 얕은 천발 지진만 일어나고요. 수렴형 경계에서는 천발부터 깊이가 깊은 신발 지진까지 일어납니다. 보존형 경계는 발산형 경계와 마찬가지로 천발 지진만 나타납니다. 이것은 진도입니다. 지진의 크기는 크게 규모와 진도로 나타내는데, 진도는 어떤 장소에서의 땅의 흔들림과 크기입니다. 땅의 흔들림의 크기입니다. 어떤 장소에서의 땅의 흔들림과 크기이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서 지진의 규모는 달라집니다. 지진의 진도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진도는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규모입니다. 규모는 지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에너지의 크기를 말합니다. 규모는 진도와 다르게 이제 절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든 규모의 값은 같습니다. 제 역대 지진 순위입니다. 첫 번째는 1960년 5월 22일 발생한 칠레 지진입니다. 규모는 9.5에 이르고요. 제 1위만큼 그 피해가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1964년 3월 28일 일어난 알래스카 지진입니다. 규모는 9.2이고요. 약 130명이 사망하였으며 재산 피해는 18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2004년 12월 26일 나타난 인도네시아 지진입니다. 규모는 9.1이고요. 사망자가 23만 명이나 발생했던 매우 큰 지진입니다. 이제 이 지진은 동남에서 여행을 갔던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피해가 발생했으며 구조민 피해 복구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119 구조대원들이 파견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규모는 9.1이고 역대 지진 순위에서는 4위밖에 안 되지만, 이 지진은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자연재해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이 동일본 대지진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그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 태평양 바다 근처가 심각하게 오염되었고요.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최고 단계인 7단계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5위 러시아 지진입니다. 1952년 12월 4일에 발생하였으며 이제 관측 이래 최초로 9.0이 넘은 지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습니다. 장윤우 소장님,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판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진으로 지구의 판 운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들의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진 힘이 판 내부로 전달되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판들의 움직임은 우리나라를 압축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응력 구도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들 잘 들었죠? 이어서 이번에는 대부산 장안대학교 쓰나미과 이준엽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지진해일에 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대부산 장안대학교에서 온 지진해일 교수 이준엽입니다. 저희가 오늘 할 것은 지진해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진해일 때문에 무슨 피해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고 지진해일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저희는 일단 지진해일이 뭔지부터 알아볼 겁니다. 지진해일의 사전적 정의는 뭘까요? 지진해일의 정의란 해일 중 하나로서 해일에 대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현상으로 지진, 폭풍, 화산, 활동, 빙하의 붕괴 등에 의해 생길 수 있으며 이 중 지진에 의해 발생된 지진해일이 쓰나미입니다. 지진해일은 지각의 변동 때문에 나타납니다. 지각의 변동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표층은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들은 각각 조금씩 움직이며 서로 밀거나 포개지고 때로는 충돌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진해일의 실체는 풍랑이나 널과 마찬가지로 해파, 즉 바닷물이 일으키는 파동의 일종이며 그 속도는 수심의 제곱근에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깊은 바다의 경우 보통 초속 수백 미터 이상의 매우 빠른 속도로 육지 쪽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오른쪽에 쓰나미 발생 과정이라는 그림을 보시면 해저 지진으로 파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파도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 해일로 발달하여 저희에게 지진해일로 오게 됩니다. 그럼 지진해일 때문에 어떤 피해가 생길까요? 지진해일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자연재해로서 해안가의 도시, 건물들을 덮쳐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저희 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어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해는 수심이 깊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인벌에 인접해 있으므로 지진해일과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죠. 실제로 1983년과 1993년 일본 북서해역에서 발생한 지진해일로 인해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피해 사례로는 2004년 남아시아 대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피해 중 가장 피해가 컸던 지진해일로서 대부분의 사상자는 지진해일에 의해서 발생했으며 최대 100m까지 치솟는 거대 지진해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섬은 도시나 마을 자체가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지진해일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저희 나라의 기상청은 지진 통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진을 감시 분석하고 그 감시 분석한 데이터를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 알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다시 국민들에게 위험하다고 알리죠. 그리고 또한 저희 나라의 정부 기관과 기상청은 연계하여서 이렇게 그림에 보시듯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리 피합니다.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지진해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멀리 대피해야 합니다. 또한 고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미리 피할 수 없는 경우 가깝고 튼튼한 콘크리트로 된 고층 건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려가지 않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진해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낮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준엽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유명한 재난 영화 중 하나인 해운대에는 거대한 쓰나미가 해운대를 덮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적 긴장을 유발하기 위해 과장이 섞였을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 정도 규모의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 영화 아주 감명 깊게 봤는데요. 과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50m가 넘는 지진의 일이 부산을 덮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산을 마주보고 있는 동해안과 서해안은 그렇게 수심이 깊진 않아서 50m나 되는 그 거대 지진의 일이 생길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유익한 내용 많다, 그죠? 다들 열심히 듣고 있는 거죠? 혹시 밥 먹으러 간 거 아니죠? 자, 마지막으로 땅울림협회 김아린 이사장님께서 화산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이니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이사장님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린입니다. 오늘은 이 순서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산이란 무엇일까요? 화산이란 지하 깊은 곳에서 암석이 용융되어 생성된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지표 위로 나오면서 고온의 용암과 함께 여러 가지 기체 및 고체 물질을 분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화산 형태에는 순상화산, 정상화산, 상층화산, 용암대지가 있습니다. 일단 순상화산은 현무암지 용암이 분출하여 만들어진 경사가 완만한 화산이고 바로 우리나라 제주도 한라산입니다. 다음으로 정상화산은 유문암지 용암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경사가 급한 화산이고 바로 제주도의 삼방산입니다. 상층화산은 안산암지 용암이 폭발과 분출을 반복하여 만들어진 화산이고 일본의 후지산이 바로 상층화산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무암지 용암이 조용히 분출하여 만들어진 평평한 지형을 용암대지라고 부르는데 북한의 개마고원이 바로 용암대지입니다. 다음으로 마그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마는 온도의 상승에 의한 대륙 지각의 용융으로 유문암지 마그마가 생성되고 압력 감소에 의한 멘틀의 용융으로 현무암지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물에 의한 멘틀의 용융점 하강으로 현무암지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그렇다면 마그마는 어디서 생성될까요? 첫 번째로 별산 경계 해령에서는 멘틀 물질의 상승에 의한 압력 감소에 의해 멘틀 물질이 용융되어 현무암지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두 번째는 섭입 경계인데요.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밑으로 섭입하는 과정에서 해양 지각에 포함된 함수 강물에서 빠져나온 물이 연약관 속으로 들어가 암석의 용융점이 낮아지면서 멘틀 물질이 용융되어 현무암지 마그마를 형성합니다. 현무암지 마그마가 상승하여 마그마와 유문암지 마그마의 혼합에 의한 안산암지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산 내부에서도 마그마가 생성되는데요. 산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은 멘틀 플룸에 의한 것으로 멘틀의 최상부에 도달한 플룸의 머릿부분에서 압력의 감소에 의한 현무암지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화산 분출물에는 화산가스, 화산시설물, 용암이 있습니다. 화산으로 인한 피해는 유동성이 큰 용암이 지표를 따라 흐르면서 마을이나 농경지를 뒤덮고 화산 시설물이 섞인 화산 시설류가 지표를 따라 흐르면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화산 시설물이 폭우나 빙하가 녹은 물과 섞여 계곡이나 저지대를 따라 흘러내리는 화산 이류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화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화산 분출 전조 현상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화산 분출을 미리 예상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화산으로 인한 피해는 잘 이해하였습니다. 그럼 화산으로 인해 이로운 점은 없는 건가요? 그렇죠. 화산으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 화산은 우리에게 이로운 것들을 주기도 합니다. 화산 폭발으로 인해 분출되는 화산재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해주고 화산 활동으로 유용한 광산, 지하에너지를 제공하고 온천을 포함한 관광 자원을 만드는 등 유익한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그죠? 수고해주신 세 분께 박수! 아쉽지만 이제 수업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럼 오늘 느낀 점이나 배운 점 댓글창에 남기고 가세요. 이걸로 출석 체크합니다. 다 한 사람은 나가도 좋아요. 모두들 수고했어요. 안녕.